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되었네요. 그렇게 빨리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한 것은 또 아닙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인 일이네요. 저는 원래 그다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원래 결혼에 관한 생각은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주위 환경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부모님도 이혼하셨고 친구들도 하나같이 이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일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저를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산다고 자기도 그러라는 법 없잖아. 자기는 잘 살면 되는 거지.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건가? 나는 자기랑 가정을 일구고 살고 싶어. 남편은 그 당시에는 제 눈에 좋은 사람같이 보였어요. 그러니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한 거였지만 말입니다. 끊임없는 남편의 설득에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에 알렸을 때 모두들 놀라워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절대 결혼 같은 건 안 한다더니? 우리 중에 제일 결혼 안 할 것 같은 애 아니냐? 그니까 너 결혼 소식에 정말 다들 놀랐을걸? 오죽하면 친구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남편과 저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결혼이 막 늦은 것도 아니었지만 이른 나이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이도 있는데 아이부터 가져야 하지 않겠니? 닥달하는 건 아닌데 과학적으로 엄마 나이가 많으면 아이에게 좋지 않으니까. 현실을 생각했을 때 낳으려면 빨리 낳아야 할 것 같긴 해. 시어머니와 남편이 계속해서 아이를 닥달했습니다. 사실 뭐 아이를 낳는다, 낳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확고하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굳이 낳지 않겠다 이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생기지 않는 아이를 노력해서 낳을 필요는 없다가 제 생각이었는데 주위에서 다들 그래도 결혼했으면 아이는 낳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아이 하나쯤은 있는 게 좋지 않겠니?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를까. 했으면 낳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친구들도 하나같이 뭐 나중에는 낳고 싶어도 못 낳게 되니까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하더군요. 내가 안 낳는 거랑 못 낳는 건 진짜 다르다. 나중에 낳고 싶어졌을 때 몸이 말을 안 들으면 그거만큼 힘든 게 없다더라. 그냥 건강할 때 하나 낳아.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하도 듣다 보니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원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2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시험관 시술을 받으면 정말 몸이 많이 힘들거든요. 2번이나 그걸 겪고 나니 이렇게까지 나를 망쳐가면서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자연스럽게 생기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가지기는 싫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생길 아이도 더 안 생기는 것 같고. 이제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릴래요. 물론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만요. 그런데 시술 받는 당사자가 안 하겠다는데 뭐 달리 방법은 없잖아요. 원래도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하나 꼽자면 그거겠네요.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막 불러서 이것저것 시키는 시집살이 같은 건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만날 일이 있거나 하면 정말 놓치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말로 사람을 깔아뭉개곤 했어요. 30 넘는 여자랑은 이래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건데. 요즘 20대가 누가 결혼을 해요. 다들 30 넘어서 하지. 너같이 드센 애도 처음 본다.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고. 뭐 결국은 항상 시어머니가 이기셨어요. 어른이네 나 중내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러고 돌아온 날이면 세상 효자인 척 굴면서 효도는 다 제가 해주길 바라는 세상 이기적인 남편이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해댔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그러고 애도 없는데 같이 사냐고 하실 텐데 그래도 좋아해서 한 결혼을 그렇게 쉽게 깨고 싶지 않았고 게다가 남편은 그런 부분만 아니면 대체로 저에게 잘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얼마 가진 않았지만요. 처음에 1, 2년 정도는 맞춰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전히 잘 맞는 사람도 없고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빨리 맞춰질 수도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맞추다 보면 언젠가 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건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알게 되었지만요. 처음 남편이 이상하다 느끼게 된 계기는 잦은 외박과 제 앞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사실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생활에 치여 정신이 없었던 시기였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어느 순간 남편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자기, 요즘 다른 여자 생겼어? 원래 제가 성격이나 말투가 조금 직설적이긴 하거든요. 제 말에 남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바람이라니. 언젠가부터 외박도 잦고 왜 전화는 내 앞에서 안 받아? 외박이야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거고 전화도 조심하는 거지. 집에서 일 때문에 짜증내는 거 당신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뭐 저도 회사 일을 힘들게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던지라 지금 한창 힘든 프로젝트 중이라는데 괜히 오해했나?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거 2개 말고는 별다른 정황이 없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별다르게 의심이 들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나를 좀 안 찾으시는 것 같아. 그즘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시어머니가 저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면 귀신같이 불러서 일을 시키거나 잔소리하거나 했었는데 그즘에는 그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도 드디어 깨달으신 게 아닐까? 당신이 너무하시다는 걸. 아무 계기도 없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쉽게 바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의아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찾지 않은 건 좋은 일이니 그냥 의문만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뒤에 그런 기가 막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 이후로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했던 것조차 잊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명민 씨 와이프분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만 이야기하고는 끊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었어요.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말이죠.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으로 언제 전화가 왔는지, 목소리나 어땠는지 등을 묻더라고요. 거기서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 남자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말이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요즘은 누가 바람을 피웠네 이런 글이나 영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고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이야기들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일이 되니 완전히 다르더군요.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슬픔? 뭐 이런 것보다도 배신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었고 게다가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저를 여러 번 설득해서 한 결혼이었잖아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믿었었고 또 저도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남편을 믿고 사랑했으니 하는 결혼이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정말이지 슬프고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티를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다음날 제일 친한 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한 뒤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미친 새끼. 야, 절대 모른 척해.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전화 온 거 하나 말고는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그러면 아니라는 이야기야? 오해일까? 제 그 바람이 섞인 질문에 친구가 안타깝다는 듯 보면서 말하더군요. 아니, 진짜 같은데 지금은 확실한 증거가 없이 네가 그냥 바람 피웠지 하고 따지면 너만 미친년 되고 끝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일단은 모른 척하고 증거부터 잡아. 그래서?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너 그 새끼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 아니, 그니까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책임 물을 수 있는 건 다 묻고 끝내야 할 거 아니야. 바람 피운 새끼 그냥 놔주게? 친구의 말을 들으니 그렇더라고요. 화가 난다고 이렇게 다 터트려버리면 결국은 손해보는 건 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신랄 같은 희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제가 보고 들은 건 없으니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동선을 체크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별다른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닌 거 아니야? 그때 그 전화 이후로 또 전화 온 적은 없었어? 그 번호가 누구 번호인지 전화하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뭔가 생각난 듯 그 번호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누구인지 알아왔더군요. 제가 어떻게 알아냈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웃으며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마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었겠죠. 그렇게 알아낸 그 번호의 주인은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이라고 했어요. 무려 남편보다 7살이나 어린 여직원이었습니다. 그 정체를 알고 나니 진짜 바람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한창인 나이에 어리고 예쁜 여직원이 뭐하러 나이 많은 아저씨랑 일하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잖아요. 게다가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하니 뭔가 남편이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 그것 때문에 그날 그런 반응이었나 싶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의심적인 상황은 있었지만 딱 그 상황들만 빼고 보면 평소와 다를 것도 하나도 없었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자신을 세뇌 아닌 세뇌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아서였는지도 몰라요.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에 대한 의심을 자신을 세뇌하며 지어나가려고 하고 있을 때쯤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저는 다른 건 준비할 게 없었고 그냥 현금을 가지고 시댁에 갔었습니다. 물론 음식도 제가 있고 말이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음식 같은 건 하고 자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번 생신만큼은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좋은 재료들만 사서 정말 최선을 다해 차린 밥상이었어요. 이게 다니? 혼자서 하다 보니 가짓수가 막 많지는 않아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다, 됐다. 이제 뭐 이렇게 해주는 마지막 생일일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미역국에 잡채에 갈비찜에 굴비까지 굽고 모자라 보일까봐 수육도 삶고 회도 사왔었거든요. 이만하면 상다리가 부러진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도 어딘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렇게 해주는 마지막 생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바로 그 말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곧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기분이 좋으셨는지 술을 꽤 많이 드셨거든요. 어느 순간 취하셔서 자꾸 중얼중얼 거리시더라고요. 이제 젊은 며느리 들어오면 손주 보겠네, 보겠어. 젊은 며느리를 더 볼 일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거든요. 여동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며느리를 또 본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휴, 엄마가 취했네, 취했어. 들어가서 주무세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를 그렇게 말리는 순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녹음기를 켰던 것 같아요. 친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녹음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게 그때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어디서 젊은 며느리를 보시게요? 많이 취하셨구나. 내가 취하기는 뭐가 취해? 숨겨둔 아들이 또 있으세요? 제 그 말에 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숨겨둔 아들은 무슨, 숨겨둔 며느리는 있다. 라고 말이죠. 순간 저도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모두 굳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취하셨잖아. 그걸 뭐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봐. 자기도 참. 남편이 서둘러 수습하려는 게 보였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니, 어머님 말씀하시잖아. 왜 말려? 그니까 왜 말리냐? 시어머니는 자신을 말리는 자신의 아들을 되려나무란 뒤 저를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정연이가 훨씬 예뻐. 정연이요? 그래, 내 새며느리가 될 아기. 어리고 예쁘고. 그러고 보니 그때 친구가 알려줘서 들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정연.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그날 저에게 전화해 남편의 이름을 말하며 부인이냐 물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요. 이제 모든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불륜이 맞았고 이미 시어머니도 아는 사이인 게 분명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서 저를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상간녀와 시간을 보냈으니 말이죠. 너는 우리 새아가 될 아기를 반만 닮아봐라. 음식도 잘해, 성격도 싹싹해. 어머님 하면서 생글생글 웃는 그 얼굴은 또 얼마나 애교스러운지 아니? 진작 그런 애를 데리고 왔으면 너 같은 애는 거들떠도 안 봤을 텐데. 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그런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농락은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이미 끝났다는 듯 포기한 채 앉아 있었고 말이죠. 게다가 20대야 20대. 애를 낳아도 서너슬 낳을 나이지. 너같이 다 늙어 빠진 년이랑은 비교도 안 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찔러 아플 정도로 말이죠. 이가 덜덜 떨리는 것도 참아가며 물었어요. 최대한 많은 것들을 녹음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죠. 그 새아기랑은 자주 만나셨어요? 자주뿐이냐? 매주 주말마다 와서 인사하고 간다. 그 예쁜 애가 오늘도 너 말고 그 애 부르고 싶은 거 내가 100번은 참았어. 제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조용히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은 무슨 그만. 빨리 인연이 나가야 네가 정연이랑 결혼할 거 아니냐. 눈치 없이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때쯤 되니 이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더군요. 제가 눈치가 많이 없었네요. 진작 나가고 어머니 새 며느리 보게 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래, 당장 나가 당장. 오래 지나기 전에 나 새 며느리 좀 보자, 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잠이 드셨어요. 시아버지는 내내 제 눈치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반은 포기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다 들통이 났는데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겉옷을 챙기고 가방을 챙기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곧 이혼 소송장 날아갈 거야. 여보. 당신은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내고 싶겠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 해주겠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괴롭히면서 이혼할 거니까 각오해.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할 건 이혼 소송만은 아닐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 짐을 간단히 챙기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동안 계속 참았던 눈물이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이 넘어갈 듯 꺽꺽거리며 우는 모습에 엄마와 아빠 모두가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제가 이래봬도 우리 집에서 귀하디 귀한 외동딸이었거든요. 상황 설명을 대충 들은 아빠가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제가 여태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 저희 집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남편은 그냥 조금 여유로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남편을 더 믿음직스럽게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요. 아무튼 부모님이 돈이 굉장히 많으세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때부터 대대로 땅 부자셨는데 중간에 운이 너무 좋게도 아니면 저희 집이 그런 운이 따르는 집안인지 가지고 있는 땅이 재개발에 몇 번 들어가서 받은 보상금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그 이후로 아버지가 있던 투자들도 거의 다 성공적이었거든요. 서울에 건물도 몇 채는 있고 땅도 꽤 많은 흔히 이야기하는 현금 부자예요. 남편에게는 부모님 재산 규모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긴 합니다. 그냥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있으시다 정도로만 알아요. 물론 친정 부모님이 좋은 집에 사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의리의리한 집은 또 아니었거든요. 집이 너무 크고 화려하면 정감이 없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아늑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서 집이 좋긴 해도 막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고 말이죠. 남편은 그래서 저희 집이 그냥 서울에 자가가 있고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는 중산층에서 조금 더 여유로운 정도로만 압니다. 저도 딱히 이야기하지 않은 게 처음에는 워낙 그 재산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아서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거였고 나중에는 굳이 자랑하나 싶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 미리 설레발 떨듯 이야기하는 것도 모양이 이상하고 해서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재산의 규모를 미리 말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들 가면을 쓰고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 줄 평생 몰랐을 수도 있겠죠. 이러려고 말할 기회를 자주 놓쳤나 싶은 생각이 이제 와서 듭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부모님이 인맥이 굉장히 많고 넓으셨어요. 이런 소송에 유능한 변호사 하나 찾는 건 일도 아니었고 말이죠. 게다가 저에게는 증거가 많잖아요. 하지만 소송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추악한 짓이었는지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회사에 팩스를 보내. 팩스? 그 둘 불륜 정황 같은 거 증거 다 넣어서. 그러면 소송 걸리지 않을까? 벌금 정도로 끝날걸? 너희 집 돈 많은데 무슨 상관이야. 너 분풀이부터 해야지. 그래서 바로 시행했습니다. 그간 잡았던 남편의 불륜에 대한 정황들을 싹 다 적어서 남편 회사, 남편 부서로 패스를 수십 통 보냈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팩스를 보내고 1시간이 되지 않아 바로 남편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고소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이래? 해.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상황 정상 침작되면 벌금 좀 물고 끝이라더라. 아, 당신은 모르나? 우리 집 가진 거 돈밖에 없다는 거. 뭐? 후회하라고 말해주는 건데 우리 집 재산이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수백 배는 많을 거거든. 이런 날이 오려고 내가 말 안 했나 싶네.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상간녀가 사는 오피스텔이 저희 아빠 건물이더라고요. 세상이 진짜 좁은 건지 아니면 하늘이 저에게 복수를 하라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서울에 혼자 살면서 돈 버는 젊은이들이 안쓰럽다고 시세에 비해 월세를 훨씬 낮게 받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찮게도 곧 있으면 재계약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주인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조금 알아보니 씀씀이도 크고 아마 그 집을 나가기는 정말 많이 아까웠을 겁니다. 게다가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불륜으로 잘리게 생겼다고 들었었거든요. 계약 연장 안 해드리니까 그냥 나가세요. 다른 집은 그대로 다 해주고 월세도 안 올리신다면서요. 근데 왜 저만 그러시는 거예요? 상간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억울하다는 듯 우는 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픽 웃으며 말해줬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이죠. 이명민 씨, 알죠? 제 그 말의 순간 상간녀는 그 자리에서 굳는 듯 했어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안색이 새하얘지더군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이 전화한 이명민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이 건물은 우리 아버지 건물이고 내가 당신한테 계약 연장을 해주겠어요? 기간 끝나면 당장 나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유부남이랑 바람 한번 잘못 피워서 인생까지 말아먹게 생긴 그 여자를 보며 혀를 한번 차주고 말이죠. 조금 멀리 걸어 나왔을 때 뒤에서 낮게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본인도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걸 느낀 거겠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건물의 주인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남편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게 정말이야? 그 건물이 장인어른 거라는 게? 장인어른은 무슨, 너랑 나랑 이혼할 건데 누가 네 장인어른이니? 자기야. 자기야 소리 좀 하지 마. 소름 돋으니까. 누구한테 자기래? 우리 얼굴 한번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 왜? 우리 집에 돈이 많다니까 아깝다 싶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러면 정말 더 떨어져. 역겨우니까 연락하지 말고 얌전히 내가 뭘 할지나 기다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아가, 이야기 좀 하자. 아가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날 말이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그 남편을 통해서 상간녀가 살던 건물이 우리 부모님 건물인 걸 안 뒤에 그 건물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 여기저기 알아보신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재산의 규모를 알게 되신 것 같고 말이죠.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들으셨나 봐요. 제가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줄은 몰랐는지 시어머니가 움찔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때문에 이러는 게 티가 나면 제가 정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술이 깨고 정말 많이 반성했다. 사람으로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어쩌다가 너같이 귀한 며느리한테 그랬는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만 저한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결혼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된 새끼가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난 것만으로도 이미 이혼 100번 할 감이에요.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 와서 무릎 꿇으라고 하마. 그리고 나도 지금 꿇으마. 시어머니는 그러고선 무릎을 꿇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보다 한창 나이가 많은 것 같은 어른이 젊은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무조건 이혼합니다. 아가, 그 어려서 손주 여럿 낳아줄 싹싹한 새 며느리 들이세요. 저보고 그날 몇 번이나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해드린다는데 뭐가 이렇게 아쉬우세요? 아이, 그건 술에 취해서 실언을. 제가 지금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무슨 사람을 바보 천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세요. 얼굴 보고 있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고 돌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가진 재산이 어지간히 아까웠나 봅니다. 뭐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해요. 외동딸이라 그 재산이 어디다 갈 것도 아니고 그대로 제가 다 물려받을 건데 눈앞에서 어마무시한 돈이 날아간 거나 다름없으니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나 같으면 아까워서 잠도 안 올걸.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은데 다른 게 복수가 아니고 그게 최고의 복수다야. 친구의 말처럼 제가 생각해도 다른 게 복수가 아니고 그게 가장 큰 복수가 된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 다 아까워 죽겠다는 듯 번갈아 가면서 연락이 오는 걸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찾아올 때마다 어딘가 마음고생을 한 듯 폭삭 늙어가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아, 그리고 그 상간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그 상간녀는 저를 찾아오고 얼마 되지 않아 문자로 구구절절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마 제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헤어지겠다면서 회사도 그만두게 됐다고 읍소를 하더군요. 이미 다 잃고 불쌍해졌으니 한 번만 봐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는 사실 당신한테 그렇게 막 엄청나게 거대한 복수를 할 생각은 없어요. 회사 그만뒀고 집까지 잃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엄밀하게 잘잘못만 따진다면 가정이 있으면서도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한 남편이 더 잘못한 거니까. 제 말에 상간녀는 고개만 끄덕이면서 네네 하더군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그런 제 말에 상간녀가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로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이거 들어주면 그쪽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뭔가요? 다 들어드릴게요. 다. 남편이랑 부정한 관계였다는 문자든 통화 내용이든 아무튼 제가 소송해서 남편의 불륜을 증거할 만한 자료들 모두 주세요. 그러면 그쪽에게는 따로 뭔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제 말을 한 번에 믿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제가 그래놓고 자신에게 또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변호사까지 불러다 놓고 그 자료를 넘겨주면 제가 따로 소송은 걸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뒤에야 상간녀에게서 자료를 다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합의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이혼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에게 말이죠. 저에게 그 상간녀가 준 증거까지 있다는 건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라도 이혼 소송 취하하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래 아가.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마. 아 그리고 아이 못 낳는 거? 아 괜찮다. 니들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니?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그렇게 아이 타령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럴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돈이라는 게 참 사람의 본질을 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역겨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공개된 상간녀가 저에게 준 자료들을 보고 상당히 당황하더군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증거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곳에는 그동안 나눴던 수많은 미래의 정황 증거들과 저를 뒷담화하는 내용들의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누라랑 빨리 이혼하고 자기한테 갈게. 애도 없잖아. 왜 이렇게 민기적거리는 거야? 회사에 우리 의심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게다가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혼하자마자 다른 여자 생겼다고 하면 주위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조금만 참아. 나도 마누라 보는 거 정말 짜증나고 싫어.
당연히 자기랑 있고 싶지. 왜? 마누라가 어떤데? 이제 다 늙어서 여자 같지도 않고 공부 좀 했다고 남편 앞에서 잘난 척하고 고분고분한 맛도 없고 아휴 그냥 하루하루 얼굴 보는 게 짜증나. 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감정이 없어진 것과는 상관없이 문자 내용만 봐도 환멸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저렇게 하루하루 얼굴 보는 게 짜증이 나는 사람과 어떻게 살 생각을 해?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 남편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저거 어떻게 받았어? 걔가 줘? 그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안 한다고 하니까 냉큼 주더라. 사랑? 웃기시네. 그냥 발정 나서 아무한테나 푼 걸 너는 사랑이라고 하니? 그리고 그걸로 네가 잃게 될 게 얼마나 클지는 너는 지금은 짐작도 못할 거다. 살아가는 내내 처절하게 후회할 거야. 그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을 때리며 미친놈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소리와 저를 향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어요. 아가, 미안하다, 어?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하고 말이죠. 정말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혼은 선립이 되었어요.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너무나 당연히 인정받았고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만 했습니다. 물론 아직 지급을 안 하고 미루고 있지만 저는 다 받아낼 예정이에요. 사실 그깟 몇 푼 저에게는 없어도 되는 푼돈이지만 뜯어내고 말 겁니다. 너무 괘씸하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도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시원한 사이다 같았겠지만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 뒷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뒤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저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고 슬쩍 물어오는 모든 것들이 정말 스트레스로 다가왔거든요. 원래 회사도 굉장히 꿈이 있어서 다녔다기보단 나태해지고 싶지 않아서 다녔던 건지라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쉬면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시어머니를 보게 된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친구분들과 쇼핑하러 나오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집도 중상층 정도는 되거든요. 뭐 부자 소리 들을 집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정도는 됩니다. 물론 우리 집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요. 엄마가 그 뒤로 한 번도 시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마주친 적이 없었거든요. 소송 같은 것도 엄마는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워낙 화도 많이 내셨고 흥분도 많이 하셨어서 만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도 했고 엄마의 심신 안정에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 수개월 뒤에 쇼핑을 하다가 시어머니와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 아이고, 사돈.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저를 포기하고 있지 않으셨거든요. 종종 문자가 왔어요. 다시 시작해봐라. 내가 미안하다. 뭐 그런 문자들이요. 정말 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의 그 사돈 소리에 인상을 팍 썼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렇게 갈라서서 남남이 되었는데 사돈이라뇨. 사돈이라니요. 그거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우리는 그쪽 같은 사돈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그때였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쇼핑을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엄마에게 아는 척을 해왔습니다. 엄마의 건물에 세대로 장사를 하시는 분 중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 사모님. 엄마는 처음에는 누구지? 하고 봤다가 이내 알아본 듯 인사를 꾸벅 했습니다. 찝찝한 얼굴로 말이죠. 나중에는 그 아는 사람마저 밉다며 월세를 올려버릴까? 라고 하는 걸 저와 아빠가 그 사람은 무슨 죄냐고 말렸던 기억이 있네요. 어머머머, 자기 남편이랑 이혼한 그 며느리가 우리 건물 사모님 따님분이었어? 어머머머, 자기는 대체 무슨 복을 차버린 거야? 세상에나.
그분은 아마 저희 부모님의 재산 규모를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호들갑을 떠는 걸 보고 저희는 그냥 그 자리를 떴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으니 친정집 앞으로 찾아온 겁니다. 누가 봐도 애가 다른 얼굴로 말이죠.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신고할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목을 잡고 거의 빌듯 말을 했어요.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 합치면 안 되겠니? 왜요? 그분한테 우리 집 재산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 다 들으셨어요? 너무 아까워서 잠도 안 오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다른 며느리감 찾아서 결혼시키세요. 네가 제일 좋은 며느리감이야. 저한테는 시어머니랑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시어머니고 남편감이니까 저한테 그런 희생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만 찾아오세요. 진짜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들어왔습니다. 몇 번 벨이 더 울렸지만 이내 돌아갔어요. 주변에 좀 물어봐서 알아봤더니 시어머니는 저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게 된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다가 결국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아까우면 그 정도로 힘들어할까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남편 지인들에게 만날 때마다 미친놈이니 정신이 나갔니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린 걸로는 네가 전 세계 1등일 거라는 등 뭐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인간관계도 원만히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그러니 자동으로 그렇게 된 거죠 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의 불륜을 알아챈 뒤 이혼만 했을 뿐인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알게 된 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듯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사는 내내 이걸 아까워하면서 눈물 짓겠죠. 뭐 그게 엇보고 말입니다. 그 상간녀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원래 고향이 지방인데 서울에 올라와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남편이 일하는 직종이 생각보다 바닥이 좁은지라 불륜녀라는 소문이 다 퍼져서 더 이상 서울에서는 같은 업종으로는 취직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뭐 본인의 업보인 거죠 뭐.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조용히 지낸다는 이야기를 친구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너는 그런 걸 도대체 어떻게 다 아느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해주지 않더군요. 뭐 앞에서 이야기했듯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었겠죠. 복수가 필요하면 또 말해. 내가 그 동네에도 걔가 상간녀라는 거 다 소문내 줄 수 있어. 됐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이 정도면 많이 배웠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해. 그런 남편, 그런 시어머니한테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거니까.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간녀의 소식은 더 이상은 몰라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몇 번 더 찾아오긴 했어요. 결국 경찰에까지 신고하고 나서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바꿨고 친정집도 이사하기도 했고 말이죠. 제가 원래 예전부터 카페 사장이 되어보고 싶었거든요. 뭐 부모님 잘 만난 덕에 하고 싶다고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부모님 건물에서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제가 뭔가를 한다는 소리에 부모님이 정말이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 경험이야. 네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원래도 조금 싸고 도시는 타입이긴 하셨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뒤 정말 저를 금이야 오기야 대하셨거든요. 마치 곧 깨질 유리처럼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남편을 봤어요. 옆에 다른 여자가 있더군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사는가 보다 했어요. 주문받을 때 남편이 그 여자를 대하는 걸로는 봐서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색한 사이 같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선을 본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 여자분에게 도망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뭐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잖아요. 이미 정리된 지도 오래된 사이의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때 그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얼마 되지 않아 그 생각은 또 깨졌지만 말입니다. 여기서가 정말 웃긴 이야기인데요. 시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또다시 난리를 치신 모양이더라고요. 상대방 여자분 나이도 어린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잔소리와 괴롭힘이 지속되니 그 여자분이 남편을 끌고 가 검사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기가 찼고 말이죠. 그러면 그 노인네는 자기 아들이 무전자증인 것도 모르고 며느리들한테 다 손주 거린 거야? 어린애랑 바람났을 때도 손주 더 낳을 수 있을 거라면서 쌍수 들고 반기고 나한테 그런 거고. 야, 그러니까 지금쯤 얼마나 땅을 치겠니? 어차피 얻지도 못할 손주, 그것 때문에 너를 그렇게 구박하고 술 먹고 어린 새며느리 보겠다고 너한테 그 모욕을 주고. 그게 다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던 거지. 자기 아들이 무전자증인데. 와, 진짜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냐? 정말 웃기긴 하더군요. 이 모든 상황이 말입니다. 저를 구박했던 이유도, 어린 새 며느리를 보고 싶어 했던 이유도, 저와 남편을 이렇게 만든 모든 시발점이 사실은 다 아이 때문이었는데 그것마저 남편의 문제였다는 사실이 말이죠. 뭐 물론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모든 잘못 중에 제일 크지만요. 평생을 거쳐서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후회하겠죠. 그리고 아마 그 후회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주기적으로 제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게 될 테니까요. 그 시어머니의 지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사실 저도 얼마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엄마 친구 아들인데 사실 그 전부터 맨날 그 사람을 좀 만나보라는 말을 엄마한테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만남이 싫어서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왔고 인상이 좋아 보였는데 먼저 아는 척을 해오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을 잘 이어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집안도 우리 집만큼 좋고 아직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총각이긴 하지만 엄마 친구분들 성품을 아는데 그런 걸로 문제 삼을 분들은 또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이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한 번 갔다 온 거 이야기 드린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가진 게 많아서 할 수 있었던 거긴 하지만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한번 겪어보니 또 그게 아니긴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제가 그럴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만 줄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요즘 계속 사연 유튜브를 듣다 보니 제 기구한 인생 이야기도 한 번쯤 나눠보고 싶어서 써봅니다. 저에게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아내가 있었어요. 저와 아내 사이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고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저한테는 좀 기가 막힌 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동생 둘까지도 말이죠. 그 당시에 혼자 몸이 된 여성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삭바느질을 하셨고 그 후에는 삭바느질로 감당이 안 되니 다른 일들로 옮겨가셨죠. 처음에는 식당에서 주방일도 하셨고 청소일도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안 하신 게 없었습니다. 제가 50대인데 저희 어머니니 그 시절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는 여성에 대해서 대접이 오죽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청소 일자리를 전전하시다가 나중에는 시장에서 어느 호떡집 아주머니가 저렴하게 넘긴 자리를 잡아 그 자리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 솜씨는 기가 막히셨거든요. 어떤 음식도 다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달리 잘하셨던 것이 바로 호떡과 팥죽이었는데요. 어머니는 호떡 장사를 하면서 조금 자리를 넓혀서 거기에서 팥죽도 끓여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장에서 어머니의 호떡과 팥죽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멀리서도 어머니의 음식을 일부러 찾아와 먹으려고 하는 이른바 맛집이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저희는 어머니가 벌어오시는 돈으로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유 있어진 것도 저희가 고등학생이 된 이유였죠. 그 전까지는 정말로 찢어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돈을 버는 어머니는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추운 겨울날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를 하시고 하루 종일 좁은 공간 안에 앉아서 호떡을 찍어내고 팥죽을 끓여내면서 종일 버티셨으니까요. 손님이 많아서 하루 종일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로 쭉 계셨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손님이 많았기에 어머니는 방광염도 달고 사셨어요. 화장실을 마음대로 가시질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조금은 여유 있게 10대 후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어머니의 희생을 잊지 않았고 언제나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워낙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물론 저희들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동생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학을 나왔고 덕분에 좋은 직장도 잡았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이제 정말 일 그만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질 않으셨어요. 평생 동안 해온 일이라 이걸 그만두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면서 말이죠. 일은 어머니의 삶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동생은 특히나 어머니에 대해서 속상해했어요. 엄마는 너무 일만 하니까 이제는 좀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나 충분히 즐기면서 산다. 내 나이에 뭘 더 하겠니? 아유, 다른 아줌마들처럼 여행도 좀 다니시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사입고 말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니? 난 그런 거 재미있는 거 모른다.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내가 뭘 한다고 여행을 해. 어머니는 여동생이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셨고 쇼핑을 나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여동생은 답답해 죽으려고 했고 사실 옆에서 보는 저도 답답했죠. 이제는 자식이 둘 다 돈을 제법 잘 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까지 아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끝끝내 자신의 일터를 떠나 다른 경험을 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익숙한 자신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평생을 한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오셨으니 어쩌면 그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여동생이 먼저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여동생은 어머니 걱정이 태산 같았죠. 왜냐하면 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를 불러서 밤에 방에 앉아 말을 건네던 여동생 모습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정말로 잘해야 해? 물론이지.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미국 가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 정말로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내가 행복해지려면 엄마가 행복해져야 해.
그러려면 오빠가 애써줘야 하고. 여동생은 언제나 저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도 여동생은 눈물을 찍어내면서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 떠올렸죠. 저도 항상 같은 마음이었기에 여동생에게 평생 동안 절대 부족함 없이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은 먼저 시집을 가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예뻐하던 딸 자식이 먼 나라로 떠났으니 허무하기도 하시련만 어머니는 무뚝뚝하게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마저도 어머니다운 일이긴 했지만요. 그러고 나서 여동생이 시집간 후 몇 년 뒤에 저 역시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꽤 오래 알고 지낸 직장 상사분이 소개해준 여성분이었습니다. 상당한 미인이었고 시원시원하고 쿨한 타입이었죠. 키도 큰데다 얼굴도 예뻐서 저는 만나자마자 반했습니다. 그 여성분도 제가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키가 큰 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만나뵈러 가는 날 제가 어머니에 대해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부가 다소 뻣뻣하게 굳는 거예요. 전 혹시라도 제 어머니를 무시해서 그러나 했어요. 하지만 아내 될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홀어머니예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은 미리 말을 안 해둬서 그것 때문에 놀란 모양이었어요. 사실 그게 결혼 상대자로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건 저 역시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조금 당황해서 횡설수설 변명을 했습니다. 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 맞아. 그런데 내가 그걸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말을 안 했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쿨한 편이어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아, 그래요? 하지만 어머님 혼자 몸인데. 아니야, 정말로. 정말 신경 안 써도 돼. 혹시라도 이 아름다운 여자가 저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할까봐 겁이 나더군요. 게다가 홀어머니라는 조건이 갑자기 저한테 확 와닿았습니다. 아, 결혼 시장에서 내가 그리 좋은 조건만은 아니구나. 그 전까지는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거든요. 저 스스로 생긴 것도 그리 나쁘진 않고 키도 크고 직장도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남자들은 누구나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야 다들 좀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제 예비 신부는 어머니를 뵙고 나서는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전 그전까지 이 결혼에 대해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신부의 그 얼굴을 보니 조금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제 좋지 않은 조건에 대해 감이 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가능하면 신부한테 모든 것을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 문제없이 결혼을 했어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제가 훤칠하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닌다면서 무척 기뻐하셨죠.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셔서 처갓집에 가면 항상 배가 터질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먹고 즐겁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저는 술을 참 잘 마시고 좋아하는 편인데 장인어른 역시 그러셔서 장인어른이 술창고를 개방하시면 고급 술을 많이 마실 수 있었어요. 그것도 좋았고 옆에서 제 아내와 장모님이 즐겁게 대화를 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저도 모르게 처가를 정말 많이 갔어요. 항상 가서 앉으면 장모님이 잡채나 찜닭이나 갈비찜 같은 맛있는 음식들을 가져오셨고 전 앉아서 감사하게 받아 먹었죠. 술을 주시면 한 잔 받고 한 잔은 드리고 처가에는 처제도 한 명 있었는데 처제도 그 나이 때 처녀답게 무척 발랄하고 즐거운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항상 처가에 가면 온통 즐거운 일만 겪다가 오게 되었죠. 밥을 먹으려고 앉으면 아내가 제 팔짱을 끼면서 자랑부터 했습니다. 우리 자기는 오늘도 저한테 맛있는 케이크 사다 줬어요. 항상 이렇게 잘한다니까? 아이고, 자랑이다. 내 딸만 아니면 눈부셔서 어디 보기나 하겠니?
장모님은 혀를 차면서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는 듯이 저와 아내를 번갈아 보시곤 했어요. 저 역시 아내가 사랑스러웠고 아내와 장모님의 친근한 관계 역시 좋아했죠. 저도 그 가족의 끈끈함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게 무척 행운처럼 느껴졌고요. 예, 아마 저는 처가 가족들 안에서 우리 가족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진짜 가정의 편안함과 행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모두 계시고 그 부모님이 평탄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안온하게 자식들을 길러낸 그런 환경에서의 가족 말이죠. 저는 무의식 중에 그런 환경을 부러워하고 그런 행복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가에 가는 일이 그 무엇보다 즐거웠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무척 좋아해 주었습니다. 난 자기처럼 처갓집에 잘해주는 남편을 본 적이 없어. 그래? 난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건데? 아유, 평범하다니. 자기가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는데. 정말 나 행운아야.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행운하지. 저는 아내의 사랑스러움과 처가의 안온함에 빠져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가정 내부로는 정말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죠. 돈을 아주 잘 모았고 살림도 잘했습니다. 다소 치장이나 관리에 돈 쓰는 일이 많긴 했지만 아내의 외모를 보면 그러지 않을 순 없었어요. 워낙 미인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도리어 아내에게 좀 더 잘 꾸미라고 돈을 추가로 더 갖다 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가와 아내에게 푹 빠진 상태로 거의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한테는 아이도 생겨났고 예쁜 첫 딸아이를 기르는 재미도 알게 되었죠. 물론 육아는 힘든 것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보람찬 것이기도 했습니다. 너희 아이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키워주마. 장모님은 정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다니 저희가 이 도움을 그냥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장모님은 아내의 식성을 잘 아셨으니 당연히 아주 맞춤으로 임신했을 때부터 음식을 해다 나르셨고 출산 후에도 모든 것을 다 케어해 주셨어요. 장모님은 아이도 잘 돌봐주셨고 아내와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장모님이 잘해주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저는 또 처가에 뭔가 모자란 게 있을까봐 이런저런 물품들을 사 나르고 장 보실 때는 거의 전담으로 일꾼 노릇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아내와 제 아이를 그렇게 잘 돌봐주시는데 제가 못할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루 24시간 내내 바빴습니다. 회사를 다녀와서는 아내와 아이에 대해 관심을 쏟고 혹시 시간이 나면 처가로 가서 혹시 모자란 것은 없는지 봤습니다. 장모님은 연신 우리 사위를 너무 잘 얻었다면서 기뻐하셨죠. 장모님이 고생하시는 것만큼 저희는 돈도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아내는 돈을 참 좋아했지만 장모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났는데 여동생한테서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동생한테 연락하는 것도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어서 그제야 정신 차리고 받았죠.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전화하려니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수화기 저 건너편에서 여동생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행복하게 지내나 봐, 오빠? 애 태어나고 결혼하고 했으니 바쁘지. 그래? 그래서 내가 전화했었는데도 받지도 않고 나한테 애 태어나는데도 전화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랬구나. 그 순간 좀 찔렸어요. 전 확실히 그동안 여동생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 후에는 너무 바빠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스스로 변명했어요. 그래, 내가 좀 바빴어.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가 내 소식 아시니까 너도 알 거 아니야. 그래. 오빠, 엄마한테는 좀 가봤어? 거기서 또 제가 찔렸어요. 결혼 후에 실제로 저희 집에는 그리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홀어머니라는 조건이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어머니가 혹시라도 홀어머니라는 것을 내세워 시집살이를 시킬까봐 아내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처가에 다니는 것이 무척 즐겁고 행복했기에 전 당연히 시간이 나면 처갓집으로 갔지 저희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뵌 지는 이미 한참이 지나고 있었죠. 아니, 곧 가서 뵈려고. 너무 바빴거든. 변명은 좋다. 그렇게나 바빴어? 바쁘더라고. 너도 애 낳아봐서 알잖아. 얼마나 바쁜지. 그래, 그건 내가 오빠보다 더 잘 알지. 난 애가 벌써 둘이나 되니까. 하지만 말이야, 오빠.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있으면 갈 수 있어. 알고 있지? 여동생은 차가운 말투로 침을 놨어요. 저는 찔끔했지만 도리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야, 너도 어차피 미국에 있어서 어머니한테 못 가면서 왜 나한테 싫은 소리야? 내가 미국에 있어서 못 가니까 오빠한테 부탁하고 왔잖아.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야, 내가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런 지 벌써 몇 년이야? 결혼한 지 3년 되지 않았어? 여동생의 목소리는 아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답할 말을 찾지 못했죠. 확실히 여동생의 말이 맞았어요. 정신 차려. 아무리 처가와 새언니가 좋아도 오빠 키워주신 분은 엄마야. 불효자식 될 거면 마음대로 해.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수화기를 붙잡고 있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그렇지. 내가 자라나면서 우리 어머니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었지. 그 결심을 정말 여러 번 했었지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어머니께 자주 못 간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아내는 평상시에 무척 상냥했지만 어머니께 가자고 하면 날카로워지곤 했습니다. 자기 시집살이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아내 자신 역시 굉장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긴 홀어머니시니 그렇게 경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으니 저희 어머니가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아내도 알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어머니한테 좀 가자. 뭐라고요? 순간 아기를 얻으면서 웃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얼굴로 저한테 돌아앉았죠. 어머니? 갑자기 왜? 아니, 그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거의 안 갔잖아. 가서 아기 보여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 나 출산했을 때 보고 가셨잖아. 그래도 이제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보여드려야지. 싫어. 나하고 아기는 그냥 두고 자기만 다녀와. 그럼 안 돼. 우리 어머니 시집살이 시키고 며느리한테 못되게 구는 그런 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자. 저한테 아내는 가정의 평화와 같은 상징적인 존재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도 말을 못하고 계속 엎드려 설득하다시피 했죠. 아내는 계속 제 말을 무시하고 반대하다가 결국은 마지못해서 아기를 데리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결정돼서 기쁘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저편에서 어머니는 조용하고 느릿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와도 괜찮은 거냐? 네? 물론이죠, 어머니. 아니, 내가 홀어머니라서 아무래도
새아가가 좀 싫어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어머니는 무뚝뚝하고 느린 분이었지만 그렇다고 사람 심리를 알아차지 못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아내가 자신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셨죠. 전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불쑥 솟아올라서 극구 부인을 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요즘 너무 바빴어요. 아기 낳고 저 직장 다니고 그러느라고요. 그래서 잠시 방문 못 드렸던 것뿐이에요. 그러니? 어머니는 가타부타 더 말씀 없이 그럼 오라고만 하셨어요. 아내는 어머니께 가는 날에도 화가 잔뜩 나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면서 아기까지 제가 달래면서 어머니 집으로 향했죠. 어머니의 집은 아주 작고 좁았습니다. 구태여 다른 집으로 이사가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다며 여전히 그 집을 고집하셨죠. 왔니? 어머니는 느리게 말씀하시면서 문을 여셨어요. 전 오랜만에 뵙는 어머니의 얼굴에 반가움이 불쑥 치밀어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웃었죠. 하지만 아내는 그 뒤에서 싸늘한 얼굴로 아기를 안은 채 저와 어머니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느릿느릿하게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저와 아내에게 이것저것 찬거리를 꺼내주셨습니다. 항상 잔칫집에 가까운 처갓집과는 달리 굉장히 소박하고 일상적인 밥상이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밥상이니만큼 저한테는 가장 훌륭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아내가 있다는 것마저 잊은 채로 어머니의 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대체 이 밥맛을 그동안 어떻게 잊고 지내온 것인지 알 도리가 없을 정도로 맛있더군요. 천천히 먹어라. 어머니는 느리게 물을 부어 옆에 놓아주셨습니다. 네, 살아오면서 거의 평생 어머니가 해오셨던 버릇이었죠. 저는 어머니의 온기가 가까이 닿아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인식되면서 정말 가슴이 따스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아내는 아주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아내는 어머니에게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기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아기를 안아보는 순간에도 불안해하면서 마땅찮은 표정만을 하고 있었죠. 아내의 못마땅한 표정 때문에 저는 어머니 댁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화가 좀 나서 아내에게 물었죠. 어머니 댁에서 그렇게까지 아무런 말도 없이 앉아있을 필요는 없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무색하셨겠어?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그렇게 못된 사람인가? 아내는 입을 삐죽거렸어요. 집이 너무 좁고 어두우니까 애가 울려고 하더라고요. 애가 울락말락 하는데 평안한 애엄마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불안하고 조심스럽지. 거기다 애가 한번 빈정상하면 좀 울고 소리를 지르나? 당신이 달래지도 못하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러고 보니 저희 집이나 처가는 워낙 밝고 채광이 좋은 편이라서 언제나 햇빛이 들이쳤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라서 상당히 넓고 깔끔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집은 오래된 빌라라서 아무래도 습기 차기도 했고 아주 좁았습니다. 어둡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기가 어색해서 그랬는지도 모를 일이었죠. 나 이번에 왔으니까 다시 오자는 말은 하지 말아요. 여보, 그래도 어머니인데 가끔이라도 다녀가야지. 아, 싫어. 아이 키우고 집안 살림하는 것만 해도 나 힘들어 죽어.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라고? 난 못해요. 모시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잠깐 다녀가자는 거지. 그게 모시는 거나 다름이 없지. 좀 있으면 매일같이 안부 인사하자고 하겠네. 여보, 그래도 어머니라고. 말할수록 말이 안 통해서 저는 그날 아내와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싸우고 집에 와서도 싸웠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를 거의 1년에 가까운 몇 달 만에 보는 건데 아내의 행동은 너무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더군요. 자신은 시어머니하고 잘 맞지 않는다면서 아기 키우고 살림을 하는 것만도 힘드니 시어머니까지 뵐 수는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집에 오신 장모님이 제 편을 좀 들어주시길 바랐지만 장모님도 오히려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내가 뭐 말할 입장은 아니네만 우리 애가 몸이 약하자는가. 그러니 좀 자네가 봐줘.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기 시작하면 얘 몸이 못 버텨낼 거야. 그건 그렇지만 우리 애를 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나게 한 내가 죄인일세. 장모님은 또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하면서 말씀하시니까 도리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래서 아내에게 졌고 아내는 어머니께 갈 때는 저 혼자 가기를 약속해 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혼자 어머니께 다니기로 했죠. 그래도 그 이후로는 아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니 조금 더 자유롭게 어머니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이 바빠서 아주 자주는 못 다녔지만 어머니께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은 가서 얼굴 뵙고 말씀을 여쭐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그것이 딱 좋다면서 네 아내와 아이까지 데리고 올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머니가 그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이나 지속되었죠. 저희가 나이를 먹고 아이가 커서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아이는 나이를 먹어서까지도 제 친할머니를 몇 번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로 컸습니다. 반대로 장모님은 언제나 보고 있어서 외할머니라면 껌뻑 죽었죠. 평상시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씁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신혼 초에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 아내가 얼마나 제 어머니께 소홀하고 정말 몰상식할 정도로 대해왔는지 느껴지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전혀 안 보고 싶다고 1년에 한 번도 거의 보지 않을 정도로 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도 불편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앉아서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음식도 한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있고요. 하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그것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서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중년이었죠. 저도 중년이었고요. 아이도 컸고 저희는 여전히 겉으로는 사이좋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죠. 다름 아닌 어머니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호떡과 팥죽 장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굳어도 언제나 나가셨는데 지난 겨울부터는 뜸하게 안 나가는 날이 늘어나셨어요. 왜 안 나가시냐 여쭤보면 몸이 썩 좋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전혀 상관없다는 투였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집 돈 대출이나 좀 해줘요. 뭐? 또? 뭘 또야? 겨우 3번째인데. 벌써 3번째인 거지. 아니, 장인어른 또 뭐 돈 필요하시대? 사업 문제죠. 어차피 아빠가 돈 버시면 우리한테 다 와요.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아요. 아내는 치사하다면서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치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죠. 장인어른은 얼마 전 새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이 자꾸만 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계속 저한테 명의로 대출을 해달라고 했고 저는 별 도리가 없어 대출을 해드렸어요. 저희와 처가가 너무 가깝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신 거였죠. 전 걱정이 되어서 거의 일주일의 사나흘을 어머니 댁으로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제가 일찍 들어오든 말든 상관 안 하는 때여서 제가 어머니 댁에 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어느 날 제가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께 달려갔죠. 어머니! 어머니는 숨을 약하게나마 쉬고 계셨습니다. 제가 얼른 병원에 연락해서 모시고 갔지만 뇌졸중이라서 의식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너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저는 어머니를 잠시라도 모시자고 애원했어요. 그저 제 마음을 위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거절했습니다. 뇌졸중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걸 계속 모시자고? 누구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는 중년이 된 지금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계속 애원했지만 아내에게는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혼자서 어머니 병고안을 했습니다. 아내는 애의 뒷바라지가 힘들다면서 와보지도 않았죠. 다행히도 어머니는 흐릿하게 의식을 차리셨지만 문제는 뇌졸중만이 아니었습니다. 암까지도 말기에 이르러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날 저는 너무 슬퍼서 혼자 꼼짝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다 늙은 나이의 남자가 혼자 방에 처박혀 오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전화가 와서 위로를 해왔지만 여동생은 이미 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놓은 상태였어요. 저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이 사실을 다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가만히 생각하더군요. 어머님, 여태까지 계속 장사하셨죠? 그러셨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진작에 잘 모실걸. 제 한탄에도 아내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제 말은 듣지 않고 가만히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동안 장사하셨으면 돈 좀 모으셨겠네. 장사 잘 되신다 그랬지? 우리 어머니 팥죽하고 호떡 모르면 그 시장에서 간첩이야. 얼마나 오래된 집인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솔솔 나더군요. 건강해서 그래도 매일같이 나가실 수 있었던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암 말기시라고? 그래, 위암 말기셔. 의사가 6개월 선고했어. 저는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애정이 남아있길 바라면서 말했습니다. 아내는 가만히 눈을 굴리더니 선뜻 그럼 모시자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좀 의아했지만 어쨌든 아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준 게 고마웠어요. 물론 그날 밤에 아내가 장모님과 통화하는 걸 못 들었다면 끝까지 속은 채로 지나갔을 겁니다. 그날 밤 제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는데 아내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말을 듣지 않니 장모님이었습니다. 엄마. 뭘 고생이야. 어차피 6개월 남았다는데. 장모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사가 그동안 되게 잘 됐대. 지금 모셔야 유산을 더 받지. 전부 상속 안 하고 뭐 기부한다던가. 그런 말도 했었단 말이야. 아내가 투덜거렸습니다. 하여간 뭔 노욕이 그렇게 많아서 그냥 깔끔하게 자식 다 물려주고 가지. 뭔 덕을 쌓아서 나중에 천국 가겠다고 기부까지 하고 간대. 아휴, 지금 모셔야 조용히 좀 더 물려주고 가겠지. 아내는 깔깔 웃으면서 장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서늘하게 식더군요. 저는 아내가 저 정도로 냉혈한 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남편인 제 어머니 아니십니까? 개인적으로 쌓인 정은 없더라도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된 채로 문 뒤에 있었는데 아내가 통화를 끝내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내가 보지 못하도록 다시 조용히 침대로 돌아가서 누웠죠.
그 다음날 저는 장인어른의 사업 때문에 개통해 주었던 제 명의 핸드폰을 없애버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핸드폰 개통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개통해 준 상태였거든요. 그러자 바로 저한테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보게 김서방, 자네 장인이 전화가 안 된다고 하는구만. 혹시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장모님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평소라면 정말 누구보다 친근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장모님의 목소리가 가증스럽게만 느껴지더군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돈줄로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어머니를 돈줄로만 보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해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전화 지금부터 안 되실 겁니다. 아니, 왜? 제가 제 명의를 끊어버렸거든요. 뭐? 왜 그러나? 무슨 일 있어? 예상 외의 말인지 장모님이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전화가 온 것은 당연히 아내였죠. 아내는 장모님과는 다르게 무척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우리 아빠 전화 왜 끊었어? 당신 아빠 전화? 그걸 내가 어떻게 끊어? 내 명의인 걸 끄는 거지. 뭐? 조롱하지 마. 그게 우리 아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당신 아빠 거냐고. 이유를 대봐. 저는 아내의 공격적인 어투에 위축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예상 외인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제 눈치를 보더군요. 원래 여태까지 아내가 세게 말하면 제가 언제나 물러서곤 했습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지금까지 저와 제 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줄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일이라. 내가 어머니도 모신다고 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그것 때문이야. 뭐? 저는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더군요. 당신, 어젯밤에 장모님하고 하는 이야기 들었어. 통화를 왜 엿들어? 엿들은 거 아니야. 그리고 엿들었다 안 들었대.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는 이 여자 때문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저는 화를 꾹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 죽기 전에 모시면 유산 좀 더 받을 거라고 한 거 들었어. 그래. 하지만 그거 오해야. 내가 그것만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맞잖아. 당신 눈에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유산으로만 보이는 거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결혼 직후부터 홀대한 건 아내뿐만이 아니라 저도 포함이었죠. 저도 변명거리가 없었어요. 그런 앞뒤 사정을 생각하니까 아내를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통장 끊을 거야. 뭐? 잠깐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앞으로 자금 융통은 알아서 하시라고 해. 장인어른은 사업 사정이 안 좋다고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그것으로 돈을 쓰곤 했습니다. 자금 융통이 막히면 치명적인 것이 사업이니 아주 유용하게 쓰였겠죠. 저는 더 이상 제 명의를 그 사람들이 쓰게 놔둘 수 없어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빌려가셨던 돈도 최대한 빨리 갚으시라고 해. 잠깐만. 이건 너무하잖아. 이렇게 급박하게. 왜?
이제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다가 내가 호구되길 거부하니까 당황스러워?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이래? 나하고 이혼하고 싶어? 결국 아내가 이혼 소리를 들고 나오더군요. 여태까지 아내는 언제나 싸우다가 격해지면 이혼하고 싶냐는 소리를 했고 거기에는 제가 져주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고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의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더군요. 그래, 이혼해. 뭐? 순간 아내가 멍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제 상황이 당혹스럽기도 해서 그냥 웃었어요. 정말이야? 그래, 오늘 당장 이혼 절차 밟자. 그리고 돈이나 제때 갚으라고 전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 돈을 빌려줄 때도 다행히 차용증을 제대로 받아놨기 때문에 채무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었죠. 아내는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다가 결국 끝에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이혼해. 하자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그래, 하자.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정말 씩씩대면서 온갖 서류를 챙겨와서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대로 정말 당장 이혼 절차를 진행시켜버렸죠. 나중에 소송을 한 해 만에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장인어른이 돈을 갚지 않아서 채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전 처가에서는 난리가 났고 어떻게 마련했는지 돈이 들어왔죠. 아내는 씩씩대면서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빠 사업 망하면 다 네 탓인 줄 알아.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러길 바라거든.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어머니는 그 후로도 의사가 말한 6개월보다 반년을 더 사셨습니다. 자그마치 1년이나 되었죠. 저는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어머니가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걸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여동생도 미국에서부터 와서 그 1년간 함께했죠. 그 덕분에 어머니는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었던 아내와 처가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들에 대한 원망보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앞서네요. 여기까지 제 사연을 이만 줄이겠습니다.